자,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라운백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브라운백이 뭔지 참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 브라운백에다가 점심을 샌드위치를 넣어서 그걸 먹으면서 편하게 듣는 그런 세미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참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용 항체 공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전공 분야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 생략을 하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의 강태현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이력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이후에 항체 공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에 제 연구 분야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체 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하겠지만, 항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항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체내의 혈중 반감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감기를 좀 증대시키는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치료용 항체공학 연구실에 대해서 한 장 정도 소개시켜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국민대학교 응용화학부 바이오학 전공은 과학관 N6 1층에 있고요. 저희가 통합실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교수 실험실을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실험실을 운영해서 공간 활용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융합 및 협동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벽을 없애고 저희 5분 교수님이 계신데, 유현기 교수님, 정영주 교수님, 이성묵 교수님, 허균 교수님, 그다음에 저 포함해서, 그래서 유현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막단백질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영주 교수님은 바이러스 단백질 연구하시고, 이성묵 교수님은 이제 면역 항암 항체 기반 치료제 개발 연구를 하시고, 허균 교수님은 저희 동물 모델, 암 모델, 그다음에 앱타머 연구를 하시고요. 저는 오늘 치료용 항체 공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연관된 그런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실험실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대학원생들 또 교수님들도 같이 이제 융합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 기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고요. PBL 룸, 프로젝트 베이스드 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리고 연구실도, 대학원생들도 연구실도 공동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쳤는데, 저희가 응용화학부의 바이오의학 전공이지만 공대는 아니죠. 공대는 아니지만 저 자신은 사실은 공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이제 쳤는데, 학부에서 제가 생명공학 과를 이제 학사 석사를 했죠. 그리고 그때 유학을 갈 때 의공학, 생명공학으로 유학을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공학이 뭔지 자연과학과 공학이 차이를 잘 모르고 제가 유학의 길을 떠났는데, 자연과학을 하는 과였죠.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자연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서 어떤 또 결과를 도출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가설을 검증해서 이러한 사이언티픽 띵킹, 사이언티픽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추럴 사이언스라고 한다면 공학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를 이제 자연과학들을 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저는 공학적인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석사를 한 번 더 하고, 박사로 갔지만 한 번 더 하고 공대로 갔습니다. 그 박사 과정을 이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에서 공부를 하고, 이때부터 제가 항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포스닥도, 박사 후 과정도 이제 화학공학과에
공학에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연구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했던 이제 연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회사 생활을 한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전략 기획을 하다가 연구소에서도 좀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2019년도에 이제 국민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지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요 시점을 과거라고 한다면 과거 완료, 패스트 퍼펙트 텐스라고 하죠. 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연구 내용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적 재산권이나 그다음에 완전히 지금 셋이 된 그런 결과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줄 내용을 과거 완료, 지금까지 제가 연구했던 분야를 말씀드리고 맨 나중에 제가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죠. 저희 이제 전공이 엔지니어링과는 아니지만 저는 엔지니어링을 했습니다. 그 엔지니어 정의를 보시면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정의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엔지니어링은 is the use of scientific principles to design and build machine structures and other things. 뭔가 구조물이나 머신이나 다른 것들을 디자인하거나 빌드하는데 scientific principle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사용하느냐, 재료가 뭐냐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공학이다. 그러면 생물체를 이용해서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학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전자공학이다, 컴퓨터공학이다. 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항체공학이죠. 그래서 항체와 관련된 사이언티픽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사람한테 유용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항체는 코너스톤 몰레큘이다. 휴머럴 이뮤니티에. 어렵죠, 너무. 비전공자보다 너무 어렵겠지만, 자, 우리 면역학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방어 기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어 기작은 피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요즘 있지만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져도 피부를 절대 뚫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죠. 폐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인 장비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즉각적인 면역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질이 피부나 다른 피부를 통하지 못하지만 일단 침입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면역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innate immun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백신 이야기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나와도. 그래서 백신은 어떻게 보면 이 적응 면역, adaptive immunity라고 하는데 적응 면역의 하나입니다. 이 적응 면역은 뭔가 어떤 외부 물질이 병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우리 몸이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다시 침입할 것에 대한 프로텍션 머시너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또 다시 재침을 하더라도 그걸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기작을 만들어내는 머시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그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여기 보시는 휴머럴 이뮤니티, 그래서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래서 뭐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존재하는 이뮤니티. 두 번째는 뭐냐면 셀 미디에이티드 이뮤니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 세포 매개 면역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T셀이나 세포 자체가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작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 이 분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체액성 면역 중에 면역계의 코너스톤 몰레큘이다. 제일 중요한 코너스톤 몰레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 구조와 또 기능은 떼내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체 구조는 Fab 도메인. 그래서 Fab은 Fragment Antigen Binding, 항원을 결합하는 도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FC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Fab 도메인과 하나의 FC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C 도메인은 Fragment Crystallizable 도메인이고요. Constant 도메인이라고 하긴 하는데 Constant 도메인이 약간 다릅니다. Crystallizable 도메인이랑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좀 뭐하고, 아무튼 Fab 도메인은 Antigen Binding, 항원에 대해 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고, FC 도메인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기능을 하는, 항체가 기능을 하는 그런 도메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항체가 이렇게 붙어 있죠. 붙어 있는 Fab 도메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어떤 항원 또는 병원체에 대해서 결합을 한 다음에 이 FC는 어떤 역할을 한다면 플래깅을 하죠. 그래서 깃발을 여기 이렇게 하면서 깃발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FC 도메인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FC 도메인을
어떤 다른 면역 세포나 이런 것들 혹은 체액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보체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공격하거나 먹거나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기능을 매게 하는 그런 도메인을 우리가 FC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내추럴한, 우리가 이제 네이처에서 존재하는 그런 기작이죠. 우리가 항체 공학, 특히 테라피틱 엔티바디 테라피틱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팹 도메인을 엔지니어링을 해서 공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결합하도록, 타겟팅을 하도록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체를 찔러 넣어서 이걸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팹을 뭔가 수정을 해서 타겟팅을 하도록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죠. 또한 FC를 또 엔지니어링을 하면은 뭐 기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효하게 만들어서 더 뭐 유효성을 증대시킨다든가 이런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엔티바디 테라피틱스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스키매틱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FC 도메인을 말씀드렸는데 FC 도메인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펙터 펑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항체에 제가 자세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그래서 이 수용체들은 대부분의 이뮨셀들, 면역 세포들의 존재를 하는데 그 이뮨세포들의 여러 가지 또 리셉터들이 있습니다. 이 뜻이 리셉터입니다. FC 가마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리셉터들이 면역 세포에 존재를 하고 이것들이 여기 항체를 인식해서 뭔가 이펙터 펑션을 냅니다. 제가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요 FC를 어떤 면역 세포들이 인식을 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뭔가 작용을 하게 하는 그런 기작을 우리가 이펙터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럼 해프라이프입니다. 항체는 우리 몸에서 보통 찔러 넣게 되면 방광기가 3주 정도가 됩니다. 보통 다른 단백질들은 알부민을 제외하면 굉장히 짧은 방광기를 가집니다. 기껏해야 한두 시간이면 다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체는 특이하게도 3주라는 방광기를 가지는데 그 이유가 FC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cRN이라는 수용체가 존재를 해서 여기를 인식해서 항체가 계속 우리 몸에서 길게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이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4번으로 넘어갈 때 주제는 이쪽 이펙터 펑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5번 방광기를 늘리기 위한 엔지니어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은 보면 이펙터 펑션의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이뮨세포의 표면입니다. 이쪽은 세포 안쪽, 면역 세포들의 안쪽, 바깥쪽입니다. 이 바깥쪽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FC 가마 리셉터들이 존재합니다. FC 수용체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서로 다른 수용체의 인트라셀룰러 도메인, 그러니까 세포 안쪽에는 또 다른 종류의 리셉터들에 따라서 또 다른 종류의 세포 내 기작을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ITE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ITEM은 Immune Receptor Tyrosine Based Activation Motif. 그래서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은 이 부분에 뭔가 바인딩이 돼서 액티베이션이 되면 면역 세포들이 활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베이션 돼서 죽여라, 먹어라 이런 시그널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니비토리 리셉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ITEM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니비토리죠. 그래서 억제, 자, 워워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다른 리셉터들은 면역 세포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알려진 리셉터가 FC 가마 리셉터 3A라는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Major Contributor to ADCC Activity. 제가 막 이상하게 써놓은 어렵게 돼 있지만 이게 뭐냐면 ADCC라는 거는 Antibody Dependent Cellular Cytotoxicity입니다. 그래서 항체를 매개로 한 항체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사이토톡시시티. 그래서 세포 3월 작용인 거죠. 그래서 FC 가마 리셉터 3A는 특정 면역 세포의 표면에 존재를 하고 그 어떤 항체가 어떤 병원균이나 혹은 뭐 항원, 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 표면에 있는 항원들을 인식을 합니다. 팹 도메인이죠. 인식을 하고 이 FC들이 플래깅이 되죠. 노출이 되면 면역 세포들이 그거를 인식해서 죽여. 그래서 사표 3열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CC 액티비티라고 하고 이 ADCT 액티비티에 FC 가마 리셉터 3A가 메이저 컨트리뷰터라는 거죠.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 잘 알려져 있냐면
여기 왼쪽에 또 복잡하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뮨 세포들이고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FC 가마 리셉터들 종류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이뮨 세포에는 다른 리셉터들은 없는데 유독 FC 가마 리셉터 3A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 셀 표면에는 다른 수용체는 없고 FC 가마 리셉터 3A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C 가마 리셉터 3A의 기능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어떤 면역 세포에 여러 가지 수용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 기능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정 수용체. 그렇지만 FC 가마 리셉터 3A만 내추럴 킬러 셀 표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반면에 보시면 매크로페이지나 모노사이트나 이런 면역 세포들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여러 가지 리셉터들이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을 알기 어렵죠. 자, 좀 어려운 얘기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기술을 갖고 있고 공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FC 도메인을만 나타냈습니다. 팹 도메인 말고 이렇게 돼 있겠죠. FC 도메인이 있는데 그 FC 도메인에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을 제거하게 되면 FC 가마 리셉터들의 바인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이게 2018년도 화학상, 노벨 화학상 이제 주인공 분들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아놀드나 뭐 그레고리 윈터나 조지 스미스 요 세 분이 받으셨는데 다이렉티드 에볼루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받으신 거죠. 공로로. 그래서 요 다이렉티드 에볼루션을 이용해서 노 바인딩에서 스페시픽하게 FC 가마 리셉터 3A에만 바인딩 되는 그러한 FC를 발굴을 하게 되면 지금 내추럴 킬러 셀에서는 기능을 알 수 있지만 내추럴 킬러 셀이 아닌 다른 이뮨 세포들에서의 FC 가마 리셉터 3A의 기능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리셉터들에는 바인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작은 FC 가마 리셉터 3A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기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펑셔널 스터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이제 리서치 목표고 이것도 기술적인 내용인데 저는 박테리아 세균의 표면의 황체를 디스플레이 시켜서 요거를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고 이너 멤브레인이 있는데 요 아우터 멤브레인을 제거를 한 후에 특정 FC 가마 리셉터 3A의 플로레센트 다이를 붙입니다. 형광을 붙여갖고 얘를 바인딩을 시키는 거죠. 인큐베이션을 하게 되면 FC 중에서도 FC 가마 리셉터 3A에 바인딩 되는 그런 FC는 그런 FC를 가진 세포들은 형광을 띠게 되고 바인딩하지 않은 세포들은 형광을 안 띠게 되죠. 그래서 그 세포 중에서도 형광을 띠는 애들만 소울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FC 가마 리셉터 3A에 바인딩 되는 FC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어떤 이제 프로세스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공적으로 FC3A라는 FC를 발굴할 수 있었고 이 FC3A는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FC들은 다 바인딩이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리셉터들에 바인딩이 되지만 FC3A는 바인딩이 안 되고 특히 FC 가마 리셉터 3A에만 바인딩 되는 그런 이제 프로퍼티를 가진 FC를 발굴할 수가 있었죠. 이런 FC를 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해서 ADCC나 ADCP라는 이제 메커니즘이 또 있어요. ADCC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알려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런 실험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 타겟 세포, 암세포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체. 항체는 자연적인 상태에 존재하는 항체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발굴한 항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뮨 세포들이 필요합니다. 그 이뮨 세포들은 우리 몸에 존재하죠. 근데 이걸 얼려갖고 이뮨 세포들을 얼려갖고 다시 녹이고 이러면 활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직접 사람의 피로부터 피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 일단 지노타입이라고 하는데 FC 가마 리셉터 3A도 미리 말씀드리면 3A에도 두 가지 지노타입이 존재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어려운데 사람마다 존재한 FC 가마 리셉터 3A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하이 어피니티 리셉터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우 어피니티 리셉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이 어피니티 리셉터가 V라는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리셉터고 F는 로우 어피니티 리셉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두 쌍으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VV를 갖고 수도 있고 그리고 호모자이고트 V라고 얘기하는데 VF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고 헤테로자이고트 그 다음에 두 염색체가 다 F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험실 내에 저 이제 있었을 때 실험실 내에 15명을 조사를 해서 봤더니
8명 정도가 VF 헤테로자이거트고 호모자이거트, 강한 리셉터를 가진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지노타입을 한 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지노타입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 세포를 뽑아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당연히 IRB 프로토콜이라고 뭐 임상은 아니겠지만 제가 면역 세포를 병원에 가서 뽑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저는 그 피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굉장히 스트릭트하기 때문에 IRB 프로토콜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진 ADCC 액티비티를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추럴 킬러셀에서도 제가 발굴한 FC3A가 ADCC 액티비티를 컨센트레이션 디펜던트하게, 농도 디펜던트하게 보임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건 ADCP 액티비티라고 해서 ADCC와는 다르게 C 대신 사이토톡시시티 대신 파고사이토시스입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는 먹는 거예요. 식균. 그래서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있고 타겟세포들이 있으면 이 면역세포가 먹는지를 팩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더블 포지티브가 되도록 컬러가 이제 한쪽 컬러, 두쪽 컬러 아닌데 그 컬러가 더블 포지티브가 되면 이건 먹은 것이죠. 먹은 것인데 이런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ADCP가 액티비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뛰어넘고 그래서 이 파고시틱 액티비티는 FC 감마 리셉터 3A가 컨트리뷰션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FC 감마 2A라는 다른 리셉터가 존재를 하고 그것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실험을 이제 통해서 처음으로 FC 감마 리셉터 3A도 그런 ADCP 액티비티에도 컨트리뷰션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고요. 제가 해냈고 실제로 여기 화살표를 보시는 것이 이 초록색이 이제 암세포들이고 이 빨간색이 이제 매크로페이지라는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발견했고 그래서 뭐 이 논문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됐고요. 요것이 이제 임상적인 파급 효과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항체 치료제로 사용할 때 항체 치료제 사용할 때 FC 감마 리셉터 3A의 하이리 바인딩 되는 항체는 임상적으로 잘 죽이겠구나 또는 잘 먹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engineered antibody with higher FC 감마 리셉터 3A affinity를 가지면 more effective in cancer treatment. 캔서 트리트먼트 할 때 더 이펙티브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헐셉틴이라는 항체가 존재를 하는데 매크로제닉스라는 회사에서 말게투시맵이라는 이 항체는 헐셉틴이랑 똑같은데 FC 도메인이 FC 감마 리셉터 3A의 하이 바인더예요. 그것이 임상 상상 결과에서 굉장히 유효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고 실제로 그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이언티픽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그런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발견한 그런 이제 역할이라고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고 이제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쉬운 얘기로 조금 더 공학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번은 시럼 하프라이프 IgG 엔티바디, IgG 엔티바디의 시럼 하프라이프를 올리는 혈중 방광을 올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기가 굉장히 아파하고 있죠. 아파서 입원하고 있죠. 그래서 RSV 바이러스라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RSV 바이러스는 60번 소아의 한 60%가 감염이 되고 소아일 때 그 60% 중에서도 한 1, 2, 3% 정도의 아기들이 입원을 하는 그런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굉장히 아프죠. 근데 아직까지 이 RSV 바이러스도 백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더 심각하겠지만 백신이 없고 그 이유는 백신을 만드는 단백질이 너무 백신을 만드는 게 바이러스 단백 너무 이제 프로틴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메드민이라는 회사에서 시나기스라는 항체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치료용 항체가 아니고 예방용 항체입니다. 그 시즌에 미리 찔러 넣어서 RSV 바이러스로부터 보호시키는 그런 예방용 항체인데 이 예방용 항체는 시나기스라는 예방 항체는 이미 효력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기스를 맞으면 82% 감염률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메디민이라는 곳에서 보면은 항체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광기가 3주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번 찔러 넣으면 프로텍션 되는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이 뭐냐면 특히 예방용으로 항체를 사용할 때는 이 반감기를 높이면 예를 들면 2~3배를 높였다라고 하면
한 번 찔러 넣으면 두세 달이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뭐냐면 편의성을 제공하죠. 환자들에게. 환자는 아니고 예방을 원하는 그런 이제 환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아파하죠. 또 주사를 덜 맞아도 되죠. 자주 맞지 않아도 되죠.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죠. 그래서 반감기 올리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 IgG 항체가 어디 존재하냐. 제가 휴머럴 이뮤니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항체들은 우리 이제 혈액을 순환하면서 존재를 합니다. 혈액 속에 존재를 하는데 이게 모시도이긴 한데 IgG 항체는 어마운트가 70kg 남자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앱솔루트 레이트예요. 그래서 저는 70kg 약간 넘는데 그럼 더 많겠죠. 근데 프로덕션 레이트 하루에 70kg 남자가 만드는 항체 양은 2.7g 정도 됩니다. 1.7g.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지만 몸속에 있는 솔루션 상의 이제 양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똑같이 항체가 캐타볼릭 레이트라고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그걸 똑같은 속도로 만약에 카타볼리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항체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가 됩니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7g per day per 70kg 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3.8g이 FcRn이라는 몰레큘에 의해서 리사이클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만들어지는 양보다도 하루에서 데그레데이션 되는 양보다도 양의 한 1.5배 정도가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죠. FcRn에 의해서. 제가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FcRn이라는 거는 시럼에 존재하는, 혈청에 존재하는 IgG 레벨을 레귤레이트,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면 이게 핏줄입니다. 핏줄 안에 굉장히 많은 항체들이 존재를 하겠죠. 보통 IgG1의 경우는 10mg, 1ml에 10mg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이 많은 양들이 제가 아까 IgG 몰레큘이 항체가 3주 정도의 방광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지금 확대된 모습이 혈관 내세포예요. 엔도틸리아 셀이라고 하는데 혈관 내세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이 항체들이나 모든 단백질들은 스폰테이니어슬리 자발적으로 뉴트리션 업테이크 하는 것처럼 세포들이 먹습니다. 그냥 먹는데 먹었을 경우 페이트가 항체 같은 경우는 FcRn이라는 수용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로우 pH에서 애시딕 pH에서 애시딕 산성, 중성, 염기성 아시죠? 특히 엔도좀으로 가면은 세포에 엔도좀 가면 애시딕하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되는데 산성에서는 바인딩이 되고 항체 Fc가 피지올로지컬 pH, 중성 pH에서는 릴리스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항체가 엔도좀으로 갔을 때 애시딕한 경우에 붙게 되고 이 붙게 되면 이 IgG 몰레큘이 리사이클링이 되는 메커니즘을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이 되고 특히 다시 블러드스트림에 있는 이쪽이죠. 블러드스트림에 있는 pH는 중성이기 때문에 떼어나오죠. 떼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리사이클링이 됩니다. 반면 다른 프로틴들은 FcRn에 바인딩이 되지 않는 다른 프로틴들은 라이소솜으로 가서 다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 쪼개지는 것이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항체가 반감기를 유지합니다. 이런 바이오케미칼, 생화학적인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렇게 반감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FcRn, 그러니까 산성형 환경에서 Fc를 엔지니어링을 해서 더 잘 산성 환경에서 잘 붙게 되면 FcRn에 그렇게 되면 반감기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겠죠. 많은 수의 항체들이 더 엔도점에서 FcRn에 바인딩이 돼서 리사이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메디움이나 제넨텍이나 젠코나 이런 회사들에서 그런 항체를 발굴하려고 이미 10년, 15년 전에 엔진을 했습니다. 엔진을 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로우 pH에서는 이렇게 높은 와일드 타입보다 원래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체보다 이렇게 10배나 4배, 80배 이런 높은 그런 항체를 발굴을 했고 반면 중성 pH에서는 릴리스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efficiently 릴리스하는 그런 항체를 찾아서 이런 이제 뮤턴트들을 돌연변이들을 찾아서 요거를 TG 마이스, 트랜지닝 마이스, 형질 전환 마이스죠. G 혹은 멍키에 실험을 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반감기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본 바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넨텍이란 다 이제 유명한 항체 회사입니다. 제넨텍에서 발굴한 이러한 돌연변이는 로우 pH에서 80배나 높아졌어요. 근데 중성 pH에서는 significant 바인딩을 보인다고 돼 있어요. 이 경우에는 멍키 실험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항체가 비슷한 거죠. 3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efficiently release하는 중성 pH에서 그런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메디우민이라는 곳에서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RSV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나기라서 항체를에다가 요 YTE 뮤턴트 돌연변이를 Fc를 교체를 해서 실제로 임상 2B 페이즈 2B 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이미 개발 중이고요. 또 다른 회사들에서에 대해서 LS, 이건 엑스텐드라고 불리는 뮤턴트인데 젠코에서 발굴한 것인데 이러한 회사에서 이미 승인을 받기도 했고 다른 질병 또는 감염 질환으로라는 적응증의 임상으로 이제 진행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 넘어가고요. 그래서 로우 pH에서는 이렇게 pH 6에서는 산성 pH에서는 바인딩 FcRNA 바인딩 되는 FC. 그렇지만 피지올로지컬 pH에서는 이렇게 릴리스를 해야 되는 그런 항체를 만들어야 우리가 반감기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저는 아까 제가 그 표에서 지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표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efficiently release. 왜 마음에 안 들었냐면 노 바인딩이 아니에요. efficiently release예요. 그럼 조금이라도 바인딩 한다는 뜻이죠. 이게 말이 되게 웃기죠. 그래서 요 말 때문에 제가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얘네들 이런 뮤턴트를 만드는데 이 뮤턴트도 피지올로지컬 pH에서 바인딩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단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팩스라는 기계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로우 pH고 이게 피지올로지컬 pH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와일드 타입,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게 시그널인데, 팩스 시그널인데 와일드 타입은 원래 efficiently release, 노 바인딩 되죠. 원래 와일드 타입은 노 바인딩인데 LS라는 젠코에서 만든 뮤턴트는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갔어요. 이상하네. 그래서 실제로 항체를 만들었습니다. 항체를 실제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정제를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피지올로지컬 pH에서 LS 뮤턴트가 바인딩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걔네 그 회사들이 만든 그런 항체들이 pH 7.4에서 바인딩을 하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의 이제 엔지니어링 골은 전해졌습니다. 그럼 중성 pH에서 아예 바인딩이 되지 않는 그리고 로우 pH에서 조금이라도 바인딩이 되는 FC를 만들면 이 회사들이 발굴한 것보다도 더 좋은 항체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래터지를 짰습니다. 스크리닝 스트래터지를 짜서 팩스로 솔팅을 하는데 일단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스크린을 할 때는 이게 보이시는 것이 휴먼 FC고 이게 FcRn 몰레큘입니다. 이 FcRn 몰레큘은 알부민이라는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에도 바인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 바인딩이 되죠. 그래서 이 FC에 굉장히 가까운 7 앵그스트롬, 네이버링 레지듀가 7 앵그스트롬 이하가 되는 그런 레지듀들을 찾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갖고 이 부분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레지듀인 거죠. 그래서 이 레지듀들을 실제로 possible 레지듀, 이러한 아미노산들로 치환이 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했죠. 스크리닝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X축이 로우 pH 바인딩입니다. Y축이 뉴트럴 pH 바인딩입니다. 똑같이 이제 박테리얼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 세균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사용했고 그래서 로우 pH 바인딩은 높아야 되죠. 그리고 피지올로지컬 pH 바인딩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솔팅 게이트, 내가 골라내는 그런 퍼퓰레이션은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골라내서 결론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서 DHS라는 뮤턴트를 찾았습니다. 이 DHS 뮤턴트는 LS나 Y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각 젠코와 그 다음에 메디움이 만든 그런 이제 돌연변인데 로우 pH에서 DHS는 Y타입에 비해서 Y타입을 1로 봤을 때 LS는 24배, YT는 10배라고 한다면 DHS는 조금 낮습니다. 얘네들보다는 다른 회사들 것보다는. 그런데 피지올로지컬 pH 바인딩을 보시면 와일드 타입은 노 바인딩이죠. LS나 YT는 시그니피컨트하게 바인딩 되는 걸 볼 수 있는 반면 DHS 뮤턴트는 바인딩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 스트래티지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후에 트랜지닝 마이스, FcRn이라는 마우스도 FcRn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휴먼도 사람들도 FcRN이 존재하는데 마우스 FcRN을 넉아웃시키고 없애버리고 휴먼 FcRN을 트랜스제닉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우스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상업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서 실험을 한 결과 와일드 타입을 까만색, 이게 지금 시간이고요. 이게 IgG 컨센트레이션이죠. 보시면 까만색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LS나 YT가 이렇게 반감기가 상승되는 걸 볼 수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DHS 뮤턴트는 더 높은 반감기를 형질 전환 마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이제 패턴트 지금 개별국으로 이제 지금 퍼블리시가 되는 중이고, 그다음에 파일이나 퍼블리시 되는 중이고, 요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제 논문 작년에 이제 게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ID 바이올로직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밴더벨트의 이제 제임스 크로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창업을 하셔서 이러한 회사를 창업하셨는데, 이러한 회사가 코비드-19,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요 DHS 뮤턴트를 장착을 해서 지금 임상 1상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물론 이제 치료용 항체가 지금 뉴저널에 의해서 지금 뭐 허가받고 그렇긴 했지만 이렇게 임상 1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했던 제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항체 공학이었죠. 그래서 항체 공학을 통해서 사이언티픽한 디스커버리, 사이언티픽한 펑셔널 스터디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항체 공학을 이용해서 반감기를 높이는, 사람한테 유용한 뭔가 Fc를 만드는 그런 영역으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연구 분야를. 마찬가지로 제가 국민대학교에 작년에 들어와서부터도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구하는 연구 방향은 크게 세 가지고요. 실효용 항체 공학. 그래서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뭐 굉장히 너블한 타겟에 대한 항체를 발굴하는 그런 이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규 항체 유래 치료제 플랫폼 발굴. 이 부분은 뭐 크게 제가 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반감기를 높이는 그런 이제 연구 주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치매 쪽으로 해서 이 항체의 플랫폼을 발굴을 해서, 치매 문제는 이 치매 치료제가 이제 BBB를 통과를 못합니다. 스몰 몰레큐 같은 경우는 BBB를 통과를 못하는, 잘하고, 항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크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는데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항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주제였지만 FC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또 다른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FC 공학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요 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이렇게 학생들이랑 열심히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학교육팀의 이용훈 학부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발표해 주신 부분에서는 다 혈중 반감기의 증가나 기능성 부분에서 개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히려 자가 면역 과발현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 부분에서 FC 엔지니어링이 혹시 어떻게 또 연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 몸 속에 있는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서, 혹은 너무 액티베이션이 잘 돼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FC의 기능을 좀 다운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 암 질병이나 감염 질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감염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파괴시켜야 되거나 혹은 암세포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FC 부분을 좀 액티비티를 높여야 되는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면역 체계를 좀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FC 관점에서는 어떤 항체를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적용을 하려면 이 FC 부분을 오히려 좀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FC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그 액티비티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이 혹시 됐나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